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201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365일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마지막 날이니 첫날이니 하는 것이니까 따지고 보면 별 의미도 없는 그냥 그저 그런 그날에 불과하죠. 하지만 또 우리는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 속에 스스로를 속박해서 살아가는 어쩔 수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2013년의 마지막 날 감회에 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1년은 그야말로 박근혜 정권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라는 족쇄에 묶여서 제대로 사실을 밝히지 못한 채 혹은 사실을 은폐한 채 그야말로 지리멸렬 우왕좌왕했던 한 해였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자기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선거 자체의 정당성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여러 가지 공약을 1년 내내 위반하고 번복하고 결국은 거짓말을 하는 그런 정책 계속 펼쳐왔죠. 드디어 지지도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 과정에 오늘 법무부는 꿋꿋하게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수사를 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 그리고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행사수사부장을 징계했습니다.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정직 1개월 그리고 박형철 수사부장은 감봉 1개월의 중징계를 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검찰 앞으로 독립 있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권력의 신여로서 그렇게 사세요. 권력이 행사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은 예나 지금이나 정치 권력의 기생함으로서만 주어지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을 뚫고 사법고시에 패스해서 다단계의 승진 사다리를 타고 오르려면 이런저런 줄서기의 요령은 필수이며 자칫 윤석열 지청장처럼 꼬지치간 수사로 야당 좋은 일만 시키거나 하거나 권력의 환부를 건드리는 실수를 범해서도 안 됩니다. 동료 검사가 권력청의 의지에 반한 수사로 수모와 징벌의 대상이 되어도 남의 일인 양 넘어가야 하고 정치검찰이니 검찰 정치냐는 세간의 뒷담화도 무지렁이의 푸념이거니 하면서 무시해야만 출세하는 게 대한민국 검찰입니다. 한국 검찰은 법과 정의가 자기 권력의 원천이 되지 못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 권력의 의향을 법치라는 말로 가공해내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검사동일체라고 하는 상상적 공동체는 유령처럼 떠도는 권력 앞에서 검사들이 스스로를 정당화할 수 있게 하는 허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오늘 서울신문 새로운 검찰 체제의 출범에 붙여라는 칼럼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검사의 동일체 원칙. 쉽게 얘기해서 대가리가 시키면은 밑에 있는 쫄따구들은 그게 옳든 그러든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게 지금 검사 동일체 원칙 아닙니까? 거기에 저항하고 정의를 추구하면은 징계, 감봉, 정직 이게 대한민국 검찰의 현재 주소입니다. 앞으로 검찰 독립 운운하지 마세요. 중립성 운운하지 마세요. 그냥 박근혜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얘기하세요. 우울한 12월 31일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탄생 500주년, 창마루가 내놓은 세번역 군주론. 군주의 능력과 시민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범죄로 군주가 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충고를 담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서울대 신철이 박사가 새로 번역한 창마루의 군주론.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 창마루 출판.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씨? 네, 맞습니다. 국민TV 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씨.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씨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씨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이 꼴인데 맛있는 반건씨라니. 네, 오늘의 첫 사설은 한겨레신문의 사설을 선택했습니다. 철도 발전 방안 원점에서 논의하라는 얘기인데요. 철도 파업은 풀었죠? 예, 이제는 그야말로 원점에서 이야기할 때입니다. 수소발 KTX 법인면허 당장 취소하고 원점에서 논의를 해야 맞는데 과연 그렇게 할까요? 예, 벌써부터 쏘갔다는 이야기 나올 지경입니다. 한겨레신문의 사설을 읽어봅시다. 여야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면서 철도노조가 파업을 공식 철회했다. 마주오는 열차처럼 한 채 양보도 없이 돌진하던 정부와 철도노조가 정면 충돌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모면한 것은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치권이 오랜만에 사회적 쟁점을 국회로 수렴해 갈등 해소에 기여한 점도 높이 평가할 일이다. 관심의 초점은 과연 여야의 합의로 만들어진 철도발전소위원회가 사회적 중진을 모아서 제대로 된 철도산업 발전 방안을 도출할지 거기로 바로 모여지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새누리당의 태도를 보면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조치에 대해서는 일체 거론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라고 김무성 의원은 얘기하고 있죠. 지금까지 진행된 조치가 뭡니까? 바로 수소발 KTX에 법인 면허를 내준 얘기입니다. 이런 말을 비춰볼 때 정부 여당이 과연 KTX 자회사 면허 발급 취소나 민영화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파업이 끝났으니 소위를 KTX 자회사 설립의 들러리로나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철도 파업 사태가 철도 노조원뿐 아니라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은 이유는 명백하다. 우선 KTX를 분리하는 것이 정부 주장대로 효율적인지에 대한 확신을 주는데 실패했다. 자회사 설립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명분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안에서조차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승민 의원은 수서발 노선은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돈 버는 구간인데 여기랑 경쟁하라고 하니 말이 되지 않는다며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정책부터 완전히 잘못됐다고 말했다. 국민이 느끼는 의문의 핵심을 명확히 짚는 말이다. 자회사가 언젠가는 민간의 손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구심도 여기서 출발한다. 국회 소위가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백지화하고 철도 산업 발전 방안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다.
수소발 KTX 자회사 설립은 정책부터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이 바로 친박 유승민 의원의 지적입니다. 왜 유승민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수소발 KTX를 주식회사로 만들어서 그 알토란 KTX 구간만 떼내가지고 자회사로 만들어서 모기업과 경쟁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그야말로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는 사실, 그걸 유승민 의원도 눈치를 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해도 유분수지 박근혜가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 하더라도 국민이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친박 유승민 의원은 알았기 때문에 그런 쓴소리를 한 겁니다. 민영화 방지 대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여당은 자회사의 공공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려면 이사회의 특별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장치로 충분하다고 강변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 코레일 이사회가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자회사 설립에 동의한 것이라서도 나타나듯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이사회의 특별 결의 그렇게 대수로운 일 아닙니다. 정부 여당이 진정으로 민영화를 하지 않을 요량이라면 철도 민영화를 아예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끌릴 이유가 없습니다. 국회 소위에서 한층 진전된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파업의 불씨 다시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 철도노조 이 추운 겨울에 국민들이 지지를 받으면서 파업을 하는 것도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기 때문에 철도발전 소위를 만들어서 뭔가 논의의 물꼬를 틀 수 있다면 하고 사실 양보해서 파업을 푼 겁니다. 몇 개월 지나고 날도 따뜻해지고 또다시 정부의 혹은 새누리당의 이 같은 조처가 사기로 그야말로 일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로 판명이 된다면 더 큰 저항에 부딪힐 건 뻔할 뻔짜입니다. 민영아, 사실은 철도와 같은 그런 말하자면 장치 산업을 그리고 독점적인 사업을 민영화 나가면 말이 안 됩니다. 철도 민영화 하고 싶으면은 굳이 민영화 하겠다면은 노선을 민간들이 새로 깔아가지고 경쟁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가당키는 한 얘기입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철도 노선을 왜 민간에게 불화해서 민간과 공기업을 경쟁시킨단 말입니까? 미국에서는 철도가 원래 사기업이었어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사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와 그리고 항공기에 밀려서 사양산업이 되고 적자로 허덕이자 결국은 암웨이라고 하는 암레일인가요? 암웨이는 다단계 회사지. 예, 그런 국영 철도회사를 만들어서 국유화를 합니다. 결국은 철도는 수익은 나지 않지만은 국가의 기간 산업이고 그리고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공공성의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유화한 것입니다. 여기에 역행해서 돈 되는 것만 빼내가지고 민영화를 하고 주식회사라는 것은 언제든지 그 주식을 민간에게 매각하면 민영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돈 안 내는 것들은 전부 국민의 혈세로 메꾸는 이런 짓을 몇 번이나 되풀이해야 됩니까? 민영화에 찬성하는 것은 언제 저걸 먹을 수 있을까? KTX 황금도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입니다. 사실 톡 깔고 얘기하면은 이거를 어떤 재벌이 먹을까? 그게 군침을 흘리고 있는 그 단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첫 단추를 갖다가 수소발 KTX라는 주식회사로 한번 열어보겠다는 게 솔직한 얘기 아닙니까? 코레일 노사 간에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급선무입니다. 어머니 운운하면서 그야말로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고 말하자면은 코레일이라고 하는 회사의 체면을 똥칠한 최연에 반성해야 됩니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수배를 해제하고 파업 참가들에 대한 징계를 철회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경찰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이 뭐 파업을 철회했든 말았든 우리 다 법대로 할 거예요. 이딴 식으로 오히려 약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구속과 대량 징계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마당에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한 논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소위가 제대로 구실을 하려면 민주당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그동안 민주당은 각종 현안에서 새누리당에 계속 끌려다니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왔다. 철도 발전 소위가 또다시 정부 여당 방침을 추인하는 들러리 노릇이나 하고 끝난다면 비판의 화살이 민주당에 더 쏟아질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최근 어떤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는 안철수 신당이 무려 지지도가 32%에 도달했습니다.
새누리당을 초월했어요. 반면에 민주당은 10%에 불과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안철수 신당 아무런 실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안철수보다도 안철수 신당이 더 지지도를 얻는 이런 기현상이 왜 벌어졌겠습니까? 민주당에 대한 실망 그리고 새누리당에 대한 실망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결국은 안철수 신당이라고 하는 실체도 없는 신당에 대한 최고 지지율로 나타나는 겁니다. 새누리당이야 어차피 박근혜를 옹이하기 위해서 155명인가요? 국회의원 모두가 홍위병이 되기를 자치하고 있는 그런 한심한 정당에 불과하니까 일단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이런 정권에 대한 불만, 집권당에 대한 불만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이번에 철도노조 소위를 결국은 여야 합의로 이끌어내면서 철도노조 파업을 풀게 해놓고 결국은 새누리당의 농간에 또다시 넘어가는 격이 된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새누리당이나 철도노조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에 향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겁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신동원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고혈압, 동맥 경화 등 윤리와 소금을 많이 먹는 폴란드인의 각종 성인병 극복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건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평산네이처를 검색하세요. 문의는 1661-2087 1661-2087. 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는 제 내년 4월 1일 매일 TV뉴스 1시간을 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시설투자와 인력모집은 끝났고요. 시설투자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이 투자되는 큰 사업입니다. 인력도 이미 19명이나 뽑았습니다. 이제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계산해 본 결과 4월 1일까지 매일 100명 이상의 조합원이 가입하거나 정자하지 않으면 운영이 어려운 지경에 도달할지도 모른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난 12월 25일 정자 특별 생방송을 한 이후에 성적은 매우 좋습니다. 앞으로 조합원 여러분들이 더욱더 독려해서 조합원 숫자를 하루 100명 이상으로 늘리고 그리고 정자에 적극 참여해 주신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작년 4월 1일 이후에 12월까지 저희들이 집계한 광고비 총액은 1억 원에 거의 가깝습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8천 몇백만 원인데요. 12월 20일 이후에 들어온 광고까지 합치면 9천만 원이 넘고 1억에 가까운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합원 배가운동 더욱더 가열차게 해야 되고요. 광고 더 많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매월 5천만 원 정도는 광고를 하는 것이 결국은 건전한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운영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하다는 그런 결론 나오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 많이 해주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핑크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경기 평택시 칠원동에 꿈이 있는 자유님 조합원 가입 그리고 출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신 제인님과 염치와 상식님 역시 조합원 가입 출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연아비 저주받은 골반님 다 닉네임입니다.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출자금도 조속히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 광진구 군자동의 보에스푸드님 그리고 강원 춘천시 달곰님 서울 금천구 독산 일동의 백랑님 역시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출자금 납부도 조속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런 사연이 들어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저는 이틀에 한 번씩 4시간의 투석을 받고 있는 66살, 66세의 하루살이 인생 김영군입니다. 작금의 종편 방송사, K사, T사, S사 방송국가,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떠들어대는 비겁하고 양심과 도덕성마저도 저버린 언론가 정치인들, 경제민주화, 고령연금, 반값 등록금, 4대 중증 치료비 무료, 5천만 국민 앞에 약속한 공약, 빌공짜 공약이 되어버렸으니 이것이 원칙이고 진리인 것인가? 나는 낙하산 인사는 하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 무색하다. 너도 거짓 공약을 하니 나도 했는데 무엇이 문제냐? 이것도 원칙이네. 늙은 공안검사들이 판치는 현실, 대통불통 호통이로서의 직언이 없고 소통이 없어서 눈치만 살피다 세월만 흘러가네. 예, 내일 국민TV 개국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정자를 해주신다면서 투석을 받으시는 김영군 조합원께서 글을 보내오셔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국일보의 성균관대 국문과 천정한 교수가 귀족노조에 반대한다는 칼럼을 기고를 했습니다. 귀족노조에 반대한다고 해서 제목 들으면 얼핏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용은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다. 귀족노조 그 자체라는 게 아니라 귀족노조는 당연히 반대해야죠. 그러나 귀족노조라고 마구 매도하고 레터를 붙이는 언론에 대한 질타입니다. 소개해드립니다. 말과 글의 표현과 문화적 맥락에 대해 공부하고 가르치는 국어 선생의 한 사람으로서 유행어나 신조어 때문에 난감할 때가 있다. 특히 언론이나 정치권이 이데올로기적인 목적 때문에 지시하는 사상과 표현이 사맞지 않거나 완전히 반대이기까지 한 말을 만들고 유포하는 일을 보면 당혹스럽다. 근래 가장 이해하기 힘든 유행 신조어는 귀족노조이다. 이 말이 가진 맥락과 화용론을 살피니 말 자체에 우리 사회의 모순이 잠겨 있는 것 같다. 파업에 나선 철도 노조와 민주노총을 비난하고 공격하기 위해 쓰이는 단어가 귀족노조다. 왜 노조 앞에 귀족 같은 단어가 붙었을까? 귀족 하면 천정한 교수는 마리 앙투아네트 같은 영화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거 말고 오리지널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영화가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귀족은 봉건제의 특권신분으로서 인구의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임금님이나 황제 주변에서 알랑거리면서 영지와 자기를 갖고 대개 평생 전혀 노동하지 않는 그런 삶을 영위했습니다. 대신 천한 것으로 태어난 빈농, 농노들과 마름들이 고상하고 우아한 그들을 위해 평생 빼빠지게 노동해왔죠. 그래서 진짜로 궁금한 겁니다. 정말 현대나 이번 파업에 나선 철도노조 같은 대기업 노조의 노동자가 귀족처럼 살고 있는 거냐? 궁금합니다. 그들은 자기나 몇 억쯤 되는 재산을 가진 겁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 귀족이 공고 나와서 주당 50시간, 60시간씩 온몸에 기름칠을 하고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그러다가 과로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노조 간부들이 단체로 골프채를 메고 다니면서 룸살롱에 다니거나 미술작품 고가의 29만 원 할아버지가 6억 6천만 원짜리 그림을 대거 갖고 있었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미술작품을 수집하고 그렇게 합니까? 물론 이들이 말하는 귀족노조의 귀족은 일종의 비유일 겁니다. 하지만 그 귀족노조라는 단어는 정치적으로도 올바르지 않고 문학적이지도 않은 최하급의 비유에 불과합니다. 철도 노동자들이 욕먹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 평균 연봉이 6천만 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한다. 6천만 원 받으면 파업하면 안 되고 부당한 일이 있어도 국으로 참고 있어야 하는가. 설사 그들 귀족 노동자가 한국 노동자 중에서는 상급의 월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화용론적 상황을 보건대 이 말은 타기 되어야 한다. 악의적인 말의 주체들은 귀족 노조라는 말로 민노총과 소속된 다른 노조 전체를 공격하려 한다. 결국 귀족 노조라는 말은 한국의 대다수 노동자가 당하는 말도 안 되는 착취를 감춰버리고 노사 간의 노동과 자본 간의 모순을 노동자와 노동자 간, 즉 노노 간의 대립으로 슬쩍 바꿔놓는 가진 자들의 천가의 보도에 불과한 겁니다. 하루 10시간씩 일해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밖에 못 버는 사람들이 수두룩 한데 그 반대편에는 연봉 10몇 억씩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엉뚱한 데다가 풀게 하는데 귀족노조 같은 말의 쓰임새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유행어처럼 된 데에는 노동과 노동자 권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적대와 천대 풍조가 있다. 저 노동조합 아저씨들이 해고와 구속을 무릅쓰고 자칫하면 자기 가족의 안위 자체와 미래를 완전히 망칠지 모르는 파업 같은 위험한 행위를 왜 하게 되는지, 노동법, 업무방해죄, 손배서 제도란 게 얼마나 악랄하고 잘못된 것인지, 운동에 나선 사람들이 어떤 불의에 맞서 희생을 감내하며 춥고 배고픈 날을 감당하는 약자들인지, 때로는 얄밉지만 그래도 민노총을 지키는 게 일하는 사람 전체의 인권과 복지를 지키는 일과 관계 깊은 일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없다. 그렇습니다. 기성노조라는 말을 유행시킨 수구 언론들은 그야말로 노동과 노동자 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도 없는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적대하고 천시하는 그런 풍조만 있을 뿐입니다. 이 기성노조라는 단어로 포장해서 공격하는 선봉에 선 사람들 중에서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직업을 가진 분들 많습니다. 예컨대 보수신문이나 공중파 방송의 기자들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초임만 해도 4천만 원, 5천만 원 이른다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한 20년 근무하면은 MBC나 KBS 가면 억대 훌쩍 넘어갑니다. 사실 철도노조 20년 근무해서 잔업과 가해수당 탈탈 털어가지고 6천만 원 조금 더 받아가는 겁니다. 그들을 기적노조라고 비난하고 귀족이라는 레터리를 붙이는 그 기자들, 만약에 철도 노동자들이 귀족이면 그 수구 언론들의 기자들은 왕이에요, 왕. 그런 귀족노조에 동조하는 어떤 사람들, 노동자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해서 노동이라는 주제에 그만한 월급을 받는 일이 밉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참으로 근위주의적이고 반민주적인 태도입니다. 왜 어떤 이들은 공부를 못하고 왜 어떤 이들은 공부를 잘하게 됐는지, 이제 한국에서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솔직히 자기 능력보다는 할아버지의 재력이나 어머니의 정보력 덕분이 아니냐. 처음부터 다른 출발선이 공부 능력과 신분을 결정하는 사이가 이미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천정환 교수는 기적노조라는 말에 반대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당장 이런 언어를 우리 인식과 공론장에서 지워버려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기적노조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노조, 근로조건과 혹은 공공성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래서 언제 해고될지도 모르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공성을 위협하는 존재들과 싸우는 사람들을 덤태기로 매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조우에 불과한 겁니다. 귀족노조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정말로 귀족들은 노동자들을 귀족노조로 매도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엉터리 기사를 쓰대고 있는 기자들, 바로 당신들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TV. 네, 버지니아 울프님 오늘 두 구자 정자하셨다고 게시판에 적어주셨네요. 현재까지 11구자였으니 매달 1구자의 자신과의 약속은 지켜가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아름다운 배경님은 조합원 여러분, 오늘 안으로 2만 조합원으로 갑시다. 지금 19,600명 조금 넘었을걸요? 네, 감사합니다. 억만장자 철이님은 작은 위자지만 정저합니다 라고 써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조합원 가입해 주신 분들도 소개를 해드려야죠. 네. 예. 제주도 제주시의 복마음님, 네,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대전 유성구 복명동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님, 역시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경기 안산시 다랑구의 짱이훈이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마법사 3님, 역시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이 네 분, 예, 출자금 납입도 조속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누가 코레일에 돌을 던질 수 있겠느냐?
한신대 사회과학대 임승민 교수. 지난번에도 어떤 신문에선가 좋은 글을 기고해 주셨는데요. 오늘 한겨레 신문 왜냐면 코너에 누가 코레일에 돌을 던질 수 있나 제가 궁금한 바가 커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철도공사가 악의 화신이 되어 몰매를 맡고 있다. 코레일은 억울하다. 17조 5천억 원의 부채는 고속철도 건설, 인천공항철도, 용산개발, 차량 구입, 회계기준 변경, 벽지 노선 및 운임 할인 등에 대한 정부 지원금 미지급 등 정책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결코 철도 종사자들이 흥청망청 써대며 생긴 부채가 아니다. 코레일은 다른 공기업들에 비해 특별히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아니다. 부채와 적자의 대부분은 정치 권력의 갑질이 원인이다. 정치 권력의 갑질. 이게 코레일 적자의 주요한 요인입니다. 17조 5천억 원이라고 하지만은 그동안 이 나라 공기업은 모두 정치 권력의 전리품이었습니다. 경영은 물론 철도의 치여자도 모를 인물들을 최고 경영자로 앉혀놓은 정치 권력은 이제 와서 방만 경영이라고 코레일을 비난하면서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같이 좁은 땅에서는 철도가 자동차와 경쟁하며 흑자내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철도에다가 경영도 모르는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고 근자에 앉아서 호통치는 권력자들이여 당신들은 무슨 낯으로 코레일에 돌을 던지려 하고 있습니까? 박근혜 씨, 무슨 낯으로 코레일을 앞에다 두고 최은혜를 낙하산으로 내보낸, 물론 최은혜는 나름대로 철도대학 학장도 했고 전문성은 갖춘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코레일 사장이 되기 전까지는 철도 민영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보수신문에 칼럼까지 썼던 그 인간이 입장을 180도로 바꿔가지고 권력에 갑질에 놀아나는 그런 인간을 철도공사 사장으로 앉혀다 놓고 철도공사에 대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박근혜 씨 반성하세요. 모든 공기업이 그렇듯 철도도 정치 권력의 희생물이다. 코레일은 2004년 시설과 운영의 분리로 이미 병이 들게 되어 있었다. 철도 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정치 권력의 농단이었다. 시설과 운영의 분리로 이곳저곳에서 사사건건 부딪히고 충돌하여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으로 부채와 적자가 누적되었다. 쌈박질로 해외의 황금 시장을 쳐다만 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한다. 시설과 운영을 쪼개놓은 그 폐해도 지금 만만치 않은 마당에 KTX 자회사마저 쪼개고 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속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당장의 고정비성 추가 비용과 중복 비용이 엄청납니다. 또한 네트워크 산업인 철도 노선이 서로 얽혀 내탓 쌈박질만 할 겁니다. 한 지붕 아래에 있을 때와 지붕이 달라질 때의 마음의 거리는 너무도 멉니다. 공기업이 비효율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왜 또 다른 공기업을 만들려 합니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경영 성과는 공기업끼리 비교하여 평가해왔고 그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쪼개지 않고도 문제점을 충분히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철도 산업에다가 경쟁이 최고라는 단세포적인 논리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경쟁 효과 이전에 규모의 경쟁은 기본 원리도 있습니다. KTX 쪼개기는 마치 경쟁이 좋다면서 1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가진 자동차 공장을 1000대 크기의 공장으로 쪼개는 것과 같습니다. 더 비유한다면 1만 대 능력이 있는 공장을 잘 팔리는 1000대만 따로 분리하고 잘 안 팔리는 9000대는 따로 분리시켜놓고 그걸 갖다 서로 경쟁시킨다는 겁니다. 말 되는 얘기입니까? 유일한 흑장성 KTX를 떼어가면 코레일이 죽는 건 불을 보듯 뻔한데 어떻게 당신들은 사슴을 말이라고 우깁니까? 경쟁도 아닌 것을 경쟁이라고 강변하면서 왜 철도 산업을 죽이려 합니까? 철도는 경쟁 효과가 없는 지역 독점 산업입니다. 철도의 종주국 미국은 철도는 경쟁이 아닌 규제가 더 바람직하다. 이런 결론 진작에 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경쟁은 마땅히 같은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쪽은 새파란 초원에서 한쪽은 메마른 사막에서 경쟁하라 하면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흑자를 낸 수서역 노선은 보너스 잔치를 벌일 때 서울역 노선은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하는가? 같은 직종의 보수가 낮으면 사기가 떨어져 사고 위험도 높아진다. 수서는 이익을 내는데 왜 보수가 적냐고 아우성일 것이다. KTX 쪼개기는 코레일의 생사를 좌우하는 중대사다. 정부는 이런 중대사에 노조의 의견을 경청했는가? 독일 철도는 노사정이 동수로 정책을 결정하고 프랑스는 운영시설의 분리통합을 논의하면서 4개 주제별 위원회를 만들고 60회 이상의 실무회의,
130회 이상의 청문회를 열었다고 한다. 우리도 60회 이상의 실무회의와 130회 이상의 청문회를 열고 지혜를 모아 한국철도의 100년 대계를 확립해야 한다. 국가도 기업도 모두 경영의 문제입니다. 경영은 곧 사람입니다. 누가 경영을 만드냐의 문제입니다. 5천억 원의 세금을 아끼려면 낙하산 집부터 중단을 해야 됩니다. KTX 쪼개기는 또 다른 방망 경영의 공기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KTX 쪼개기를 처리하고 코레일이 자체 계획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코레일이 영원하는 대로 시설과 운영을 통합하여 해외 시장에서도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힘을 몰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방망 경영은 강력한 규제와 함께 구성원과의 대화와 설득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제대로 된 경영하려면 낙하산부터 중단을 하세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에어본님 조합원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찬현님 역시 조합원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광고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지난 10월 미래협동조합과 지회를 맺었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가 회원 납입금의 10%를 매달 미래협동조합 국민TV에 후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업체 우리라이프 상조. 문의는 1600-3267, 1600-3267. 상조 서비스 가입도 하고 매달 미래협동조합의 회비로 후원도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또 다른 사기 공약, 4대 중증질환 100% 보장도 흑공약이 되고 있습니다.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겐 기본 치료비보다 더 부담되는 게 있다. 보험급여 대상이 안 되는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이 그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의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에 큰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아무런 해결책도 없이 한 해를 넘기고 있다. 4대 중증질환 100% 보장도 노인 기초연금 20만 원 공약처럼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 환자 가족들이 가장 고통받는 게 과다한 간병비입니다. 이건 진짜 아파본 사람 아니면 몰라요. 환자 상태와 간병 정도에 따라서 하루 간병비는 최고 8만 원이 넘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요, 입원 환자 중 80%가 한 달 평균 210만 원의 간병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길게는 수년씩 입원해야 하는 중증 질환자의 경우 매월 이 정도의 간병비를 감당할 수 있는 가정 많지 않습니다. 결국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간병을 하거나 그러지도 못하면 빚을 내서라도 비싼 간병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간병비 문제는 박 대통령 임기 안에 해결하겠다는 느긋한 태도입니다. 사실상 해결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를 환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부담하고 있는 현실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병원에 입원하면 일단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1, 2인실 등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선택진료도 말이 선택이지 사실상 의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환자들이 부담하는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는 병원의 수익과 직결돼 있다. 병원 수익을 위해 환자들이 희생되고 있는 셈이다. 병원협회 등 이익단체의 반발을 이유로 환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런 불합리한 현실을 더는 지속시켜서는 안 된다. 의료비를 마련하느라 집을 팔거나 빚을 낸 메디칼 푸어가 전국적으로 70만 가구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히 완치의 기약도 없이 장기간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 4대 중증 질환 환자의 경우에는 3대 비급여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가게가 파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는 4대 중증 질환 100% 보장이 흑공약이 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할 겁니다. 라디오 비평 여기서 마칩니다.